이 방송은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영화 리뷰 방송입니다. 내가 몰랐던 그 영화, 당신이 놓친 그 영화, 본격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 소개 방송 이름하여 블랙홀,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메르미입니다. 미스테리 고수가 되고 싶은 한고수. 얼떨결에 방송하는 감성쟁이 강대리. 네, 안녕하세요. 강북 사는 프리랜서 안다팔입니다. 뭐야 이 새끼네. 다 짰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정신이 없습니다. 네, 열흘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특이한 일? 진짜 미친 듯이 바빴어요. 진짜로. 제가 원래 녹음이 우리 수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때 출장 가 있어가지고 네, 어디론가 떠나버렸어. 네 일주일 내내 출장이라가지고 제가 시간을 못 맞췄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지꼴이요 지금. 면도를 못해가지고 본인은 현빈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하지마. 웃겨. 강대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저번에 헌혈하고 받았던 영화 티켓이 한 장 있어가지고 네. 유효 기간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11시쯤에 이제 차 타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오. 네, 혼자 갔는데 이제 영화 티켓 끊고 이제 영화가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20살 정도로 돼 보이는 여자분이 한 분 들어오더라고요. 저 혼자 보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 옆에 자리에 앉은 거예요. 신경 쓰였겠다. 저는 이제 제 자리가 명당이었는데 옆에 앉았으니까 말을 한마디 건넸죠. 말 걸었다고 네가? 진짜? 네, 어려 보여서 그냥 고등학생 정도로 보였는데 그럼 걸지 말지. 말 걸었어요. 아니야 이거. 그래서 혼자 왔니? 라고 걸었더니 얘가 이 여자분이 왜요? 하면서 좀 정색하는 표정으로 그래서 입 막고 이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다 보고 주차장에서 차 이제 시동 걸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주차장 쪽으로. 여자를 기다렸어? 아니, 나는 기다린 거 아닌데 이 여자분이 여자가 아니야. 차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겁나 비싼 외제차 있죠. 그걸 딱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는데 너는 좀 너 차 끌고 갔어? 네, 저 제 차 끌고 왔죠. 그걸 끌고 왔어. 네. 그래서 좀 그 비싼 외제차를 타고 오는 거 보니까 나이도 어린 여성분이 되게 뭐 좀 자괴감도 들고 좀 나름의 좀 약간의 짜증도 나고 기다렸는데. 기다렸는데. 내가 말 걸 레벨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때 왜? 느낀 감정을 표현하자면은 노래로? 네, 여자분한테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네, 표현해 볼게요. 나랑 결혼해 줄래? 왜?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뭔 소리야? 자괴감 느꼈대는. 아니 너무 부럽더라고요. 안덕팔 씨는 뭐 하고 지냈어요? 저요? 저는 바빴습니다. 그게 다야? 네, 겁나 바빴어요. 지금 출근을 집 근처 인근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늦잠을 자거든요 요즘에. 좋네. 바쁘다며 늦잠자서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대가 이제 좀 피해서 네. 조금 더 잘 수 있구나. 조금 더 잘 수 있게끔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되게 거기 가는 게 혼자 일하고 있어가지고 좀 힘들어요. 네. 진짜 낯선 데서 일하려고 그냥 그래. 이방인이 됐네. 네, 그 시체말로 이제 돌놈이에요. 돌놈. 돌롬? 돌롬 뭐야? 처음 듣는데? 돌놈이라고 안 들어봤어요. 돌처럼 보인다는 거야? 뭐야? 그게 아마 경상도 분은 아실 거예요. 돌놈. 돌처럼. 일단 처음 들어봤어요. 아무튼 외로웠다고. 네, 혼자 돌놈이었어요. 네. 저는 뭐 계속 일주일 내내 지방에 있었습니다. 왜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얘기했어? 메르미는 정신이 하나도 털만 현빈이야. 털보. 저는 요새 무슨 씨 털번지 알겠다 그거는. 저는 요새 운동 시작해가지고 뭐 따로 다니는 건 아니고 퇴근에 1시간 반 정도를 걷고 있습니다. 그 운동 하나도 안 되는데. 왜요? 뛰어야 되는데. 메르미가 다이어트 하니까 그거 생각나네 갑자기. 뭐요 또? 우리 잡으러 여름에 메르미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야. 밤에 줄넘기를 한다는 거야. 교회에서. 진짜 그때 그래요? 진짜 그래서 강대령 나랑 야밤에 네. 초코파이를 하나씩 사가지고 네. 잡으러 왔어. 잡으러 다녔어. 왜요? 다이어트 한다는 강제로 잡아서 먹이려고 초코파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줄넘기 하고 있는 애 뒤에서 잡고 그러니까 저처럼 나쁜 초코파이 사람이 돼야 돼요. 먹이고 막.
윤동을 계속 쫓아다녀 둘이서. 완전도 욕 먹으면서 안 먹고 막 이래야 된다니까. 아니 막 쑤셔 넣는데 어떻게 안 먹어? 우리가 너 찾아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때.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더 되네. 그게 더 사이코 같아. 왜 그 야마미 나를 찾아서 돌아다녀? 아이, 댓글 읽을까요? 새록새록하네. 네, 댓글 좀 읽어주세요. 파라나님께서 그 파라나님이 우리 블랙홀 마지막에 엔딩 그 해주시잖아 아, 멘트. 네, 맞아요. 네네네. 네. 그거 발음이 좀 그지 같다고 빼달라고. 아니 완전 괜찮은데. 너무 좋은데? 좋아. 네. 그다음에 안 뺄 거야. 그다음에 블루디 DJ님께서 늦게나마 블랙홀을 알게 된 유령 청취자입니다. 개인적으로 남자들만 구성되어 있었다면 병신 같았을 텐데 네. 메르미님이 계셔서 진행 분위기가 괜찮은 듯 싶어요. 그래 그래. 네. 뭐, 고마워하라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게감 있는 뭐 이런 실종 사건 같은 거, 살인 사건 할 때 약간 웃음 포인트는 좀 빼주시고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아, 의견을 네. 보내주셨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마적 몽상님,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방송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서야 첫 후기를 남기네요. 네. B급 공포 영화를 사랑하고 괴담이나 기괴한 걸 사랑하여 직접 디베프 탐험해 보셨대. 오. 꽤 호기심이 많으신 분 같아. 리지1118님께서 안도팔님 말씀하시기 전에 도도도도팔 뭐 이거 있잖아. 그게 뭐야? 도파리송. 아. 그게 자꾸 귀에서 맴돌아서 미칠 것 같으시다고. 다음에 미니언즈 바나나송 음에 맞춰서 한 번만 해주세요. 시작. 도도도도도. 다음에 연습을 해오겠습니다. 이게 제가 음치라 그 다음에 힘들어요. 푸르니슬 S님께서 믿고 듣는 블랙홀 후아 하고 조스 이거 그림 넣어주셨는데 좋습니다. 저 이거 찾아봤어요. 인터넷 가서. 아. 키몽? 여기 밑에 있잖아. 그거 이런 식의 그림 되게 많더라고. 아 그래요? 아. 뭐 거북이, 뭐 바나나 막 해가지고 다 이런 내용으로 비슷하게. 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전사 독사님께서 분당 수석일 퇴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도팔리송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요. 요즘 부쩍 떠오르고 있죠. 아, 그 다음에 저희를 완전 간파하신 청취자분이 계세요. 그렇죠. 세우실님께서 첫 회에는 분명 준비해온 것은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몰라 약간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면 두 번째 회차부터는 빠르게 블랙홀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같았고요. 적재적소에 제 취향의 드립을 날리시는 한고수님. 한고수님께 당하시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통과제리 같은 파트너십을 보여주시는 강대리님. 이 와중에 개샹 마이웨이 안도팔님. 그다음에 메르미가 잘 해준다 그러셨고. 뭘요? 약간 좀 그런데. 아니 메르미 말이 없어. 있어 옷걸소 보이스인가 뭐 있어. 아 맞네 여기 있네. 뭐라고요? 옷구슬 보이스의 메르미님. 아 그것만 틀리셨네요. 그다음에 재밌죠님께서 안도팔님 계속 그 넉넉 노킹 on heaven's door 이거 계속 네. 부르신다고. 재수없다고. 죄송합니다. 아니야 좋았다고. 그다음에 전직 악플러님께서 드디어 가입했네요. 출퇴근 시간마다 잘 듣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듣겠습니다. 네.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뎃훈님께서 K리그 팟캐스트 때문에 듣다가 예전 프레셔 방송이 추천으로 떠서 한번 눌러본 후에 매번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통일교 피스컵 관련해서 네네. 좋은 정보 주셨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빌리 해링턴님께서 이번에는 그냥 리플만 남기지만 녹음할 때 드시라고 꼭 치킨비 후원할게요 해주셨는데 에이 안 그러셔도 돼요. 네 맞아요. 네, 저희는 청취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말투가 대본 같아? 하지만 굳이 보내주신다면 그럼 진짜 맛있게 먹겠죠. 저희가 되돌려 드리진 않겠습니다.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직 악플러님께서 사진방 어딨냐고. 그래서 제가 공지사항에 네. 사진방으로 갈 수 있는 경로를 자세하게. 네 달아둬 왔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제 PC에서 드시는 분들도 공지사항을 통해서 네. 사진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후원해주신 파라나님, 리지1118님, 그다음 세우실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주제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핫바디의 그녀, 바디 핫바디. 말 좀 하자. 블레이크 라이블리 주연의 언더워터입니다. 장르는 네? 뭐라요? 장르는 스릴러 미국 영화이고요. 러닝 타임은 86분. 2016년 7월 개봉입니다. 감독은 잠 콜렛 세라. 등급은 15세 관람가입니다. 이 영화는 조스 영화인데요. 상어가 나옵니다. 영화 줄거리는 되게 간단해요. 홀로 서핑을 온 여자가 이름은 낸시, 상어와 맞닥뜨리게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사투를 벌인다는 내용입니다. 재밌지. 둘밖에 안 나와. 근데 재밌어요. 미국 평도 되게 좋더라고. 상도 많이 받았고 무슨 상 받았어? 몰라요. 상도 많이 받았고 무슨 상인지는 모르지만 많이 받았다. 네 뭔가 봤는데 그냥 상 받은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재밌어야지. 재밌게 봤고 좀 심장이 쫄깃쫄깃해졌달까? 둘밖에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재밌는지. 원래 그런 게 재밌어요. 네. 집중이. 네네. 전혀 그래서 지루하지 않았어요. 긴장감이 고조되고. 네네. 그래서 다들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짧게? 저는 일단 그 주인공 여성분의 몸매를 이제 반 핫바디? 정도 진짜 보고 핫바디지. 진짜 몸매 장난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성분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해 줄래 또 이거. 그리고 절대 서핑은 하지 말자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 왜? 근데 이 배우 저기 데드풀 진짜? 네, 와이프예요. 아 진짜? 와이프예요. 데드풀에 나온 게 아니라. 데드풀 그 주인공? 이름이 뭐였지? 둘 다 연기를 되게 잘하지. 야. 그러네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는 못 봤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한번 보셨던 영화 아니에요? 예고편으로 봤어요. 그건 뭔가 아니야. 안도파른. 저는 한고수님이 영화 봤냐고 물어봐가지고 아니 저도 못 본 영화인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강대리가 이야기해주는 거 들어보고 찾아보니까 제가 본 영화더라고요. 이거 굳이 안 봐도 될 뻔했구나. 도파리 첫 마디가 몸매 장난 아니었어. 눈이 즐거운 영화 여러모로.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눈을 안 떼고 봤는데 그 여자가 이름이 낸시예요. 네, 맞아요. 의대생이라는 설정이 있어서 좀 맞아요. 머리를 써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서바이벌 영화고요. 그게 또 핵심이고 그리고 영상이 너무 예뻐요. 그래? 그 해변. 그래서 영화 장면 그 긴장감 있는 사이에 이제 바다를 이렇게 풀로 보여주는데 너무 예뻐서 오히려 긴장감이 더 생겼어. 와이드 뷰를 한번 보여주고 되게 긴장감 있는 것도 보여주고. 진짜 적막하잖아요. 네, 맞아. 그 적막함을 잘 보여줘서 파도 되게, 소리만 들리고. 외롭다는 느낌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딱 바다에 대해 딱. 그리고 바다의 너무 그 예뻐. 적막함. 바다에 혼자 남게 된 공포감. 그래 그런 거. 인적이 드문 곳. 네. 그래서 공포가 더 배가 되는 느낌? 네. 여름에 개봉한 영화기도 하고 이제 여름 파도가 너무 멋졌는데 고급 다큐멘터리를 본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잘 만든 영화구나. 다른 배우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끌고 가는 배우는 하나니까 그쵸. 오히려 재미없을 수도 금방 있겠다라고 죽으니까요. 봤는데 다른 배우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근데 조스 영화라고 하면 영화 조스를 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거 도팔리 한번 해줬잖아. 두둔 도팔 또 도팔 이거 아니야? 그걸 했어요 제가? 프레쉬에서 했었어요. 맞지 프레쉬. 도팔 그 입모양밖에 기억이 안 나. 맞아. 그래서 사실 상어와 사투를 벌인다는 소재는 이제는 조금 식상하죠. 그리고 이 영화들은 다 영화 조스가 시초잖아. 그리고 이 조스 영화는 블록버스터라는 말이 처음 생기게 된 계기가 된 영화예요. 진짜 조스 영화 때문에? 조스 때문에 블록버스터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유명한 감독. 그렇죠. 네. 나올 거야. 블록버스터의 원래 뜻은 세계 2차 대전에서 쓰던 폭탄 이름인데 네, 조스가 개봉하고 막대한 수입을 올렸어요. 근데 원래 그쪽 북미 쪽에선 연 1억 달러를 넘지 못하는 게 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대. 1억 달러는 무리일 거야. 근데 조스가 개봉하자마자 이제 연 1억 달러를 올린 거죠.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1000만 관객 뭐 그렇죠.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상한가를 딱 쳐버린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스 영화가 시초예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조스 영화 좀 짚고 넘어가 볼까? 조스를. 네.
원작은 피터 벤칠리라는 사람의 조스라는 소설이래요. 영화는 1975년에 만들어졌고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상어에 대한 공포심이 생겨났었습니다. 맞아. 원래 상어는 근데 또 이렇게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다네. 종류가 많지. 본능적으로 피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영화 개봉하고 나서 해수욕장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향이 컸습니다. 맞아. 저도 그 그래요. 빨간 마스크 소문 나가지고 사람 없던 거랑 네, 똑같네. 그런 거라서 해수욕장 매출이 뚝 떨어질 정도였대. 그리고 이 영화의 감독은 이 영화로 세계적인 흥행 감독의 레벨로 업이 됩니다. 아 이것 때문에? 네, 아. 이게 시작이에요. 아 이 영화 때문에? 네, 누구게? 난 누구 알지. 보지 마. 다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딨어요. 난 몰랐어. 아, 진짜? 진짜? 내 너 쇠네 할 때부터 알아봤어. 누구야? 아니 영화 팟캐스트를 한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모르니까 한다 그러지. 스티븐 제라드 아니야. 다 알면서 스티븐 잡스 아니야? 누구야? 전 모르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아, 말을 안 해줘. 스티븐 스필버그. 네. 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는 뭐 말해 뭐해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조스 영화도 그렇고 소설 조스도 그렇고 이 소재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아 실제로? 네, 모티브라기보다는 참고가 된 사건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도 좀 알아봤습니다. 메르미의 코너. 코너 속의 코너. 쫓아가고 있다. 근데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니라 꽤 규모가 커요. 오. 바로 인디애나폴리스 침몰 사건입니다. 배에서 네,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 그럼 들어봐. 때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네, 일본의 패전이 거의 확정되던 시기입니다. 네. 미국의 USS 인디애나폴리스 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준순항함이라는데 일단 큰 배야, 큰 배. 함선이야. 근데 이게 이 배가 임무를 위해서 이제 티니안 섬으로 향하게 돼요. 티니안 네, 사이판 옆에 있던. 네, 네. 이 새끼 또 갔다 왔다고. 꽤 큰 규모의 함선인데 이제 원래 이런 배는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호위함이 같이 어디 맞아요, 다녀야 맞아요. 된대요. 이렇게 조그만 거 옆에 양쪽으로 맞아요. 끼고 가는 게 네. 필수 사항이래. 근데 인디애나폴리스함의 임무가 극비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일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호위함 없이 단독으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일본이랑 미국이랑 싸울 때였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인디애나폴리스함은 1196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원자폭탄, 고농축, 우라늄 등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비밀 임무였나 봐. 당시 함장은 찰스 B 맥베이 대령. 아 맥베이 대령? 네, 아세요? 몰라. 맥베이 대령은 출항 가기 전에 이제 구축함이랑 호위함 등을 되게 여러 번 요청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안보상의 이유로 그의 요청은 묵살됩니다. 다행히 7월 16일에 출항하던 인디애나폴리스함은 28일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해요. 자, 딱 전달을 잘했어. 그리고 다음 작전을 위해서 필리핀 레이테 섬으로 이동을 시작해. 한참 가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는 비밀 임무를 다 완수를 했잖아. 근데도 상부에서는 호위함을 안 붙여줬대.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안 붙여줬다고 하네. 그리고 이틀 뒤 참사가 발생합니다. 이동을 하던 중에 근처에 있던 일본의 I-58 함이 있었대. 근데 이 함선이 인디애나폴리스함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뢰 6발을 발사를 해서 2발을 명족시켜 버립니다. 어뢰가 하나는 뱃머리에 맞고 하나는 연료실에 맞았대. 와. 폭발했겠지? 크게 폭발했겠네. 네. 그래서 침몰합니다. 침몰에 걸린 시간은 12분. 와, 되게 짧게 걸렸다. 네. 그만큼 되게 치명타. 거의 쪼개졌겠네. 네. 침몰 직후에 맥베이 함장은 구조 신호를 보내요. 그리고 어뢰 폭발로 죽은 300명을 제외하고 900명 정도가 대충 좀 살아남았어. 그래서 수면 위에 둥둥 떠 있게 된 상태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구조대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그 넓은 바다에서 배를 잃고 900명이 조난을 당했는데 구조 신호를 보내도 회신도 없고 구조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나흘 뒤 8월 2일이 됐어. 구조대가 오긴 왔어요. 근데 구조 신호를 받고 온 게 아니라
지나가나. 근처를 지나가던 카탈리나 비행정이 얘네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겨우 구조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구조된 인원은 316명. 와, 그 사이에 3분의 1이네. 네. 초기 생존자가 900명에 가까웠는데 건져진 건 316명. 그러니까 600명 정도가 거의 다 그 사이에 죽은 거예요. 4일 만에요? 네. 구조대가 오기까지 5일간은 이제 침몰 당일 포함해서 5일이거든요. 완전 생지옥이었겠죠. 생존자들은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게 제일 많았는데 당연히 식수, 뭐 약 이런 거 진짜 없었을 거고 바다 위에서 거의 탈진된 승무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서서히 죽어갔고 뭐 환각 증세를 보기도 하고 저체온증으로 죽기도 하고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지역이 상어떼가 되게 자주 나타나는 곳이었대요. 부상자들의 피냄새를 맡고 이제 상어떼가 몰려들었습니다. 상어들은 먼저 시체들을 먹고 그 다음부터는 부상자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몇 개 안 나온 보트로 막 이렇게 사람들 건져 올리는데 상어가 물고 막 끌고 들어갔대 물속으로. 야, 그 실제로 보면 얼마나 무서워. 진짜 무서웠겠지. 이때 너무 무섭고 막 절망스러워서 근데 원래 그 인식표 모으잖아요. 근데 이거 모으던 사람이 진짜 너무 절망해서 다 바다에 던지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이 대목은 영화 조스에서 생존자의 증언 형태로 좀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참고가 된 것 같아. 그래서 겨우 떠 있는데 이제 상어떼가 옆에서 헤엄치고 있고 공포가 말도 못할 정도였겠죠. 장난이지. 네. 구명조끼만 입고 바다에 그냥 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그 다리, 야, 우리 이렇게 개울 가서 수영하다가 다리에 뭐 미역 같은 것만 싹 스쳐가지고 소름 돋는데. 전 아쿠아리움만 가도 되게 무서운데. 그러니까 거기 이거는 상어 이빨 보셨어요? 상어 이빨 어떻게 봐? 아니 다큐멘터리 나오잖아요. 난 실제로 봤냐 그런 줄 아, 알았지. 실제로는 볼 일이 잘 없죠. 근데 다큐멘터리 상어 이빨 나오는 거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아유, 무섭지. 그래서 이제 물에 떠 있잖아. 그래서 승조원들이 궁여지책으로 자기들끼리 팔짱 끼고 원을 만들었대요. 왜?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 있으려고 커 보이려고. 어떻게든 커 보이려고 한 거야. 그리고 다가오지 못하도록 발을 막 굴렀대.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저항을 한 거죠. 근데 이게 통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생존자들이 자기 팔짱 끼고 있던 전우들이 바닷속으로 하나씩 끌려 들어가는 걸 코를 때려야 되는데. 네, 눈으로 직접 봐야 했대요. 이야. 거기 스킹 스쿠버 할 때 혹시 상어가 나타나서 좀 위협적으로 하면 코를 때리라고. 이 승무원들도 어디서 들었어요. 그런 생각으로 막 발을 굴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싶어. 그렇게라도 방어를 하려고. 안타깝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맥베이 함정은 계속 구조 신호를 보내요. 조명탄도 쏘고 거울도 이제 사용하면서. 아, 그 이렇게 대령은 반사해서. 살아 있었어요? 네, 살아 있었고. 근데 구조대가 온 건 이제 정찰 비행기에 의해서 온 거고. 근데 이 구조 신호가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거였을까? 모른 척한 거야? 맞아. 완전 프레셔네. 맞아. 대박. 네. 구조 신호는 제대로 중계소에서 감지를 했었어요. 반전이구나. 네. 근데 아무도 조치를 안 한 거야. 왜? 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미국의 승리가 거의 혹시 박? 근데 아니 미국이잖아. 1945년이야. 아버지 박? 아무런 조치를 안 했던 게 미국이 거의 이긴 게 확정시 되는 상황이었고 상하이 셀비지. 한 수신소에서는 당직 사관이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고 그러니까 술이 문제구나. 네, 다 술이 문제죠. 다른 수신소에는 당직 사관이 노느라고 신호 자체를 무시를 했었고 또 다른 데서는 일본 해군의 계략이다. 라고 자체 판단을 하고 신호 자체를 무시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다 비슷하구나.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되고 일본이 전쟁에서 진 게 확실해지는 쯤이라 군기가 다 빠져 있었던 거죠. 그것도 그렇기도 하고 전쟁 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더 네.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직무유기죠. 그렇게 살릴 수 있었던 600여 명이 바닷속으로 사라집니다. 안타깝네요. 그래서 저기 구조하러 왔어? 316명을 건졌죠. 그리고 8월 6일 인디애나 폴리스호가 운반한 원자폭탄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집니다. 그게 얘네들이 옮겨준 거였어. 처음에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네. 임무 완수하고. 그러니까 그 보내준 원자탄이 떨어진 거네요. 네. 와, 되게 고마우신 분들인데.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전에 침몰했으면 자기들이 패전이 더 늦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망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원폭 성공을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를 하는 동안에도 이 사건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한테는 진짜 그치. 엄청 감사한 분들이. 호위험 없이 몰래 이렇게 다 네. 진행하고 했던 네. 건데 비밀 작전을 무사히 수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돌아가는 길에. 다음 임무를 수행하러 가던 네. 길에. 그리고 8월 15일 일본은 패배를 선언하고 세계 2차 대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나중에 맥베이 함장은 왜 구조 신호를 못 받았었냐고 물어봐요. 왜 이렇게 늦게 그랬냐. 하지만 해군본부는 그런 신호 자체가 없었다고 발뺌을 해요. 따지고 보면 구조 신호를 무시한 것도 되게 지금 때려잡아야 될 문제인데 사실 인디애나폴리스함이 7월 31일에 레이테 섬에 도착해야 돼. 근데 도착 날짜가 지났는데 해군 본부에선 그것도 확인을 안 한 거야. 구조가 시작된 게 8월 2일이잖아. 원래 31일 날 도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착해야 되는 배가 이틀이나 소식이 없는데도 그것도 확인을 안 한 거지.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건은 해군에서도 난리가 나고 언론에서는 더 난리가 납니다. 그렇겠죠. 네. 언론에서 난리가 나니까 해군은 맥베이 함장을 군사 재판에 넘겨버려요. 재물이 됐어. 죄목은 함장이 자신의 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죄. 아이고. 당시에 미국에서 세계 2차 대전에서 이제 700척 가까이 군함을 로스를 했대요. 소실을 했는데 이런 죄목으로 재판을 받는 건 맥베이 함장이 혼자였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그 우리 세월호 사건이랑 똑같다. 그 우리 그 해군 누구시지? 대장? 네, 그렇죠. 그분 그분도 그 노란 리본 메고 네,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분. 박근혜 대통령한테 옳은 소리 했다가 네. 완전 저거 됐잖아. 그것도 그렇고 사고 나서 잠수 활동하셨던 맞아. 그분이 오히려 밑에 있던 잠수부를 잘 못 관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발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재판도 받으셨고 음. 그 나중에 그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맞아. 그렇게 됐지. 근데 이제 재판을 받잖아. 근데 재판도 되게 웃기게 돌아가요. 함장한테 어뢰가 공격이 들어왔을 때 왜 군함을 지그재그로 운행하지 못했냐고 몰아세우게 돼.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제목은 먹힙니다. 그리고 맥베이 함장은 결국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고 온 국민과 유족의 비난을 혼자 다 받아. 너무했다. 그리고 1968년 70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권총으로 자살합니다. 너무 안타깝다. 네, 억울한 그의 삶을 자신의 그거- 손으로. 끝까지 모르셨던 거네. 이렇게 후세 이렇게 알아줬다는 거를. 지금의 이 사건도 나중에는 진짜 그렇죠. 에휴, 밝혀질 거예요. 지금 밝혀지고 있는 와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밝혀진 게 조스 영화가 한 몫을 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네. 그렇구나. 1997년에 헌터 스콧이라는 11살 소년이 있었어요. 미국 소년인데 헌터는 원래 조스 시리즈를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마침 나라에서 내셔널 히스토리 데이라는 행사가 있었나 봐. 역사에 대한 거를 발표하고 이런 행사인데 여기에 참가하려고 소재를 찾다가 영화 조스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인디애나폴리스함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자료가 많지 않았대. 당연하겠지. 다 없앴겠지, 그지? 그래서 헌터는 그때까지 살아있던 생존자 150명을 인터뷰를 다 합니다. 와, 11살짜리가 11살짜리가? 대단하다. 11살이 인터뷰를 지금 우리 11살은 메이플 스토리 하던 애들이 150명을 상대로. 그걸 떠나서 그 150명도 11살짜리가 진지하게 인터뷰해 주는 걸 받아들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저력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와 대박이다. 그게. 부모님들도 다 엄청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이름이 뭐라고? 헌터 스콧. 헌터 스코? 네. 91년도에 91년도라고요? 97년도에 11살. 97년도에 85년생이에요. 지금 33. 한국 나이로. 대단한 사람이네. 네. 근데 헌터의 대단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터뷰를 쭉 하다 보니까 맥베이 함장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헌터는 숙제를 뛰어넘어서 맥베이 함장의 명예회복을 위한 탄원 운동을 벌입니다. 와, 야, 진짜 대단. 우리 11살 때 뭐 했어? 와 얘는 난 만화책 혼자 봤어. 힘으로 바꿨네. 난 그때까지 이불에 오줌 싸고 그랬는데. 11살까지요? 어쨌든 그래서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집니다. 그리고 1999년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 존 워너 의원을 통해서 이제 공식 결의안으로 오르게 돼요. 이게 아마 20살 뭐 어른이 했으면은 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했으면은 그렇게 크게 안 떴을 수도 그랬을 수도 있었어. 있어요. 11살짜리가 해서 맞아요. 관심이 더 간 거지. 네. 그렇기도 하고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았던 것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맞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결의안으로 올라갔잖아.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존 워너 의원 앞으로 편지가 한 통 전달됩니다. 누가 쓴 편지일 것 같아? 스티븐? 아닙니다. 잘 모르겠지. 누구죠? 바로 인디애나 폴리스함에 어뢰를 쌌던 일본 I-58 함의 함장 대박. 하시모토 모치츠라 중자의 야.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 사람은 그때까지 또 살아 있었어요? 네. 배를 침몰시켰던 적국의 함장이 음. 맥베이 함장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어, 나 소름 돋았어 지금. 닭살돋아 진짜. 야 이거 반전. 야 완전히 이거 반전. 이건 완전 부부 클리닉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보다 더 반전인데? 장난 아니지. 편지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한고수님이 좀 읽어주세요. 네 남자분이시니까. 네. 우리 현빈 닮은 하지 말라고. 설마. 네. 미합 중국 상원 군사위원장 존 워너 의원 귀하. 저는 당시 USS 인디애나 폴리스함에 공격을 감행했던 일본 제국 해군 잠수함 I-58함의 함장 전 제국 해군 중좌 하시모토 모치치라입니다. 저는 당시 어뢰 공격을 지시했던 장본인으로서 저는 맥베이 대령이 왜 군사법정에 세워졌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계태세를 소홀히 했다는 유죄 이유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인디애나 폴리스가 어떤 상태로도 격침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인디애나 폴리스의 승조원들은 끔찍했던 전쟁과 그 결과에 대해 서로를 용서했으며 이제 귀하와 귀하의 나라도 인도적 차원의 맥베이 대령에게 씌워진 부당한 혐의를 벗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언론과 이 편지의 힘까지 더해져서 결국 맥베이 함장은 억울함을 벗습니다. 그 맥베이 대령이 죽고 난 후잖아. 네. 97년에 헌터 스콧이 이 숙제를 시작을 했으니까 결국 2000년이 돼서야 그게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일본 그 함장도 대단하다. 네, 장난 아니지. 어떻게 편지를 쓸 생각? 한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같은 군인으로서. 그래서 2000년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통령의 권한으로 맥베이 함장의 명예는 회복이 되고 생존자들에게는 훈장이 내려집니다. 근데 그 생존자들은 왜 아무도 증언을 안 했을까? 증언을 했죠. 다 했었어? 다 했겠죠. 당연히. 그 전에? 근데 해군 본부에서 묻으려고 했으니까 뭐가 세월호도 됐겠나 똑같죠. 싶어요. 지금 뭐 이거? 유족들이나 생존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래요. 그래서 암만 얘기해봐야 생존자들은 맥베이 함장의 무덤에 찾아가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이제 그 당시 11살이었던 헌터 스콧은 지금 33인데 한국 나이로 군인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2012년에 헬기 조종사 직급은 대위였다고 하네. 근데 12년이니까 5년 전이니까. 지금 한 소령쯤 됐겠네. 중령? 그리고 인디애나 폴리스호의 이야기는 나중에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USS 인디애나 폴리스호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집니다. 그런 영화가 있었어? 네. 근데 한국에서 개봉 안 한 것 같아. 캐서방? 이제 아니에요. 이혼했어요. 이혼했어? 네. 어쨌든 생각나는 게 많지, 그치? 여러 가지 국내 사건 사고도 생각이 나고. 근데 뭐 이거야 워낙 얘기들을 많이 했고 다뤘으니까 이제 속상함은 잠시 미루고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네. 영화 조스가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했어요. 네. 대성공했죠. 블록버스터. 네. 그 이후로 거스트버스터. 서세스. 속편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근데 속편들은 스필버그 감독이 아니고 그래. 거절했대. 예. 아, 그래서 다른 진짜요? 감독들이 막 제작을 하게 돼요. 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상어 소재의 영화들은 줄줄이 이어지죠. 조스 말고도 계속 영화들이 나와요. 많아. 그리고 많죠. 비슷한 네. 류의. 인간 대 상어인 상어 스릴러 장르는 물론 거대 상어 대 거대 문어, 상어 대 공룡, 거대 나- 상어 대 콜로서스. 그 조스 이후에 좀 뜬 게 그거걸? 더 블루인가? 아 맞아요. 그지? 그것도 있죠. 어.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메가 샤크 시리즈. 메가 샤크. 큰 애들. 음. 거대 상어랑 이제 다른 크리처랑 싸우는. 근데 메가샤크 대 콜로서스라는 영화는 2015년 영화인 거예요. 근데 지금 스틸을 안 보셔서 지금 이러는데 되게 완전 유치하지. 울트라맨이랑 싸우는 거야. 그래서 혼자 보고 빵 터졌는데 이 제 취향인데요. 콜로서스가 뭔지 아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강철 인간. 아, 네. 철의 인간은 콜로서스라고. 울트라맨이네. 울트라맨. 네. 근데 디자인이 약간 진격의 거인을 참고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웃겼어. 그래서 한번 나중에 스티커만 좀 찾아보세요. 되게 울트라맨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한참 웃었네. 근데 여기서 상어의 크기는 여객기를 한 입에 물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어허. 여객기를. 네, 엄청 큽니다. 그 시리즈 말고도 샤크네이도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설정이 좀 재밌는데 상어로 된 토네이도가 상어를 싣고 오는 거예요. 근데 도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네. 뭐지? 웃기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래. 아니 그럴 수 있는데 그 있는데 아니 그 모습이- 토네이도 안에 있는 상어의 모습이 상어의 모습이 그려져요? 아이 그래. 그 쓰나미 다 그렇게 오는 거야. 지느러미 바둥바둥거리면서 참나. 재밌겠지. 무려 2014년 영화입니다. 너무 최근이라 충격과 공포였어. 샤크네이도 시리즈는 이제 나오는 시리즈마다 되게 독특한데 바다에서만 연출하기에는 상어가 너무 아까웠나 봐. 무려 샤크네이도 3는 상어가 어디로 가게? 산으로 가? 어디로 가게? 우주로 가는 건 아니겠죠? 맞았습니다. 우주로 가? 자, 여기 오다리 하나 줄게. 우주가? 네. 아 그게 좀 그러네. 우주로 가? 아씨. 거기 대사에도 나온대. 왜 우주에서 상어가 살아있는 거야? 아 근데 되게 감독이 누구야? 나 좀 궁금하다. 알아보지도 지금 않았어. 고차원이다. 창의성은 있다. 창의성은 진짜.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이야. 아, 무려 우주로 날아가서 우주인들을 물어 죽입니다. 우주인들의 대박. 우주 정거장에서 파일럿들을. 그래서 샤크네이도는 이렇고 샤크네이도가 여기저기 상어를 뿌려대는 동안에 다른 영화사에서는 상어 자체를 개조시킵니다. 뭐 어떡해. 디클란 오브라이언 감독 샤크토퍼스. 톱 달렸어? 샤크토퍼스. 개조 상어구나. 개조인데 토퍼스? 토퍼스. 토퍼스가 뭐였지? 키즈 샤크토퍼스. 옥토퍼스. 아 문어. 머리가 그러면 상어고 문어처럼 다리가 달린 거예요? 네. 아 대박. 찝어가지고 그냥 입에 넣는 거네? 그죠. 잡아서 입에 넣는 거. 상어랑 문어를 합친 개수인데 빨판으로? 네, 이 시리즈가 생각보다 인기가 되게 좋아서 3편까지 만들어집니다. 와 정말 1편은 샤크토퍼스, 천조국은 대단한 네. 나라입니다. 2편은 샤크토퍼스 대 프테라쿠타. 포테라코타? 또 뭐야? 뭘까? 이건 좀 맞추기 어렵다. 잠깐만 맞춰보자. 프레타쿠타? 이거는 영어명을 알아야 되니까. 푸테라쿠타. 프테라쿠타. 아 푸테라쿠타? 네. 푸테라가 뭐야? 푸테라. 이게 어려워. 이건 라쿠타? 몰라. 라쿠타. 힌트. 바다 생물인가요? 아닙니다. 다리가 많아? 파충류입니다. 공룡. 아, 거미구나. 아닙니다. 아니야. 아니? 이야기했어? 푸테라쿠타? 푸테라쿠타. 강대리님이 제일 근접해요. 뭐라 그랬는데? 공룡이라고 공룡. 했는데? 네. 뱀은 아니죠? 프테라노돈이 익룡이래. 아, 익룡이랑 바라쿠타는 뭐야? 창꼬치 고기. 그게 뭐야? 그 물고기래요. 아, 또 그렇게 결합돼 그래서 있구나. 결합을 했고, 개새네 그러니까 개새. 그렇지, 개새죠. 네. 상어 문어 대 개새. 하고 3편은 샤크토퍼스 대 웨일 울프. 이건 쉽지. 웨일 늑대랑- 울프? 웨일. 늑대랑 고래랑. 근데 웨일 울프는 무려 수륙 양용입니다. 야, 그렇겠죠. 그래서 이 이후에도 개수 영화에서 상어는
계속 소재로 등장을 해요. 되게 많겠지만 제가 조사한 거에서 다이노 샤크라는 영화에서는 공룡과 상어 합체. 그렇지. 그리고 다이노 샤크니까. 샌드 샤크는 뭘까? 샌디? 모래에 사는 네, 모래 속을 헤엄치고 다니는 불가사리 상어가 같은 거네. 나옵니다. 네, 불가사리. 네, 샌드 샤크. 그리고 2013년에는 상어가 메르두팔. 메르샤크? 아, 메르두팔. 얼굴은 도팔인데 무서워. 상상도 하기 싫은데. 아우 씨. 얼굴은 도팔인데 차라리 그냥 샤크 하지 마. 도팔할게요. 샤크 도팔. 그냥 죽음을 몸도 선택하겠어. 도팔이야. 아 너무 무섭잖아 그런 거. 목소리만 메르미. 목소리는. 징그러. 아 싫어 싫어 싫어. 집에서 쫓겨날 거야 아마. 그래서 2014년에는 눈 속으로까지 진출해서 에버런치 샤크라는 영화가 있고요. 2014년에는 스노우 샤크가 개봉되기도 합니다. 되게 많네. 그냥 갖다 붙이면 다 되는 네, 거야. 그렇죠. 그리고 2012년에 개봉한 영화는 더블 샤크라는 제목이에요. 2개 달렸어? 머리가 2개. 그러니까. 그러면 이어지는 퀴즈. 더블 상어의 후속편은? 트리플. 그렇지. 근데 이렇게 유치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 그리고 마지막 2014년에는 고스트 샤크가 개봉합니다. 진짜 많다. 유령 상어야. 물만 있으면 나타난대. 겁내 무서워. 이제 나올 만한 건 다 나왔죠, 그죠? 많지 뭐 아직. 여기서 더 뭐가 나올지 좀 은근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많지 뭐. 좀비 상어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 근데 유령 상어 맞아. 아, 비주얼만 유령이랑 바꿔서 틀리지. 기대되지 않아? 음. 재밌잖아. 재밌다. 재밌네요. 메르도팔이 최고인 것 같아. 진짜 무서워. 찔러 징그러워. 하지 마. 그 있잖아. 본격? 영화 봤다. 그래서 쭉 상어 영화들 대충 알아봤는데요. 이제 별별 상어들이 다 있지만 거대 상어는 실제 존재했던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뭐라더라? 메갈로돈? 메갈로돈.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네. 코너 속에 코너! 알아보겠습니다. 예. 강북사는 뚜루뚜루 유부남 뚜루뚜루 도도팔 뚜루뚜루 안도팔. 이게 뭐야? 몰라요? 설마 내가 아는 그 노예요? CF 아니에요. 오늘은 뚠뚠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너 업데이트해서 한 거 아니야? 내가 하던 대로 해. 이씨. 조스를 왜 그때 해가지고 오늘이 딱인데. 오늘 딱인데. 여러분 저번에 이게 칭찬을 조스에서. 하면 이렇게 돼요. 참, 씨, 이거 애기 키우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저희도 아무도 얘기 없는데요. 이게 되게 유명한 동요예요, 동요. 아, 네, 상어 가족이라는 동요예요. 상어가. 그럼 처음부터 도도도로 하지. 도도도도도로. 그거 그렇게 하면 재미없어요. 제가 해봤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걸로 저희가 해봐. 판단할게요. 그걸 해보세요. 해봐. 도도도 뚜루뚜루 한다. 도도도 뚜루뚜루 도도팔 뚜루뚜루 안도팔. 이게 난 거 같아. 재미없잖아. 아니 이게 난 거 같아. 아니에요. 이게 재미없어요. 원래 제가 이게 되게 길거든요. 마유에 가신다는데요. 애기 상어부터 엄마 상어, 아빠 상어, 할아버지 상어, 할머니 상어 다 나오거든요. 이제 얘기하자 이제. 그래가지고 메갈로돈이 제가- 어쨌다고? 네, 블랙홀을 다 하려고 하다가 메갈로돈 여기 나와라. 여튼 그래서 제가 알아온 것이 오늘은 도팔송 실패입니다. 네, 바로 이제 선사시대의 육해공의 제왕들에 관해서 오. 알아왔습니다. 네네. 그 흔히 알려진 공룡이 아닌 조류와 포유류, 어류에 관해서 조사해 봤는데요. 자, 바로 시작됩니다. 뚜루뚜루 안도팔 뚜루뚜루 이거 재밌었어, 중독성 알았어. 있다고요. 그만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바다의 제왕 메갈로돈입니다. 메갈로돈. 나왔어. 초딩들의 제왕이지. 네. 초딩들이 되게 좋아해. 아까 메르미가 소개해줬고요. 이제 상어를 닮았고요. 생존 시기는 대략 1600만 년 전에서 260만 년 전으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살았었다고 하고요. 마이 5세 시대에 나타나서 플라이 5세 말기에 멸종했다고 하고요. 그 대부분의 화석이 마이 5세의 지층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 약 700만 년이라는 기간 동안 최상위 포식자로 존재했었고요. 완전 최상이었지. 네.
서식 범위 또한 굉장히 넓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살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화석이 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다 이제 발견되고 있고요. 골격이 대부분 연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로 발견되는 화석이 이빨이라고 합니다. 이빨? 네, 이빨. 아, 삐빨. 연골로 돼서 다 녹아서 없고 네네. 이만 이만 발견, 발견되는 거죠. 치아. 네. 가끔 추체가 뭐냐면요. 척추골을 구성하는 원통뼈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본래 백상아리와 관계가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었어요. 백상아리? 네. 상어의 조상이다 아니다. 아. 네. 근데 설마 그- 다른 종이야? 네. 이제 학명으로 카르카로돈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백상아리거든요. 근데 그 독립된 속인 카르카로클레스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지금 메갈로돈의 조상이야? 네, 조상이라고 이제 불린다고 하고요. 그 학명이 카르카로돈, 이제 백상아리인지 아니면 독립된 속인 카르카로클레스인지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원래 발견 당시에는 백상아리와 이제 어린 메갈로돈의 이빨의 형태가 비슷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백상아리 속으로 분류가 됐었다고 하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증거들이 밝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 화석들이 계속 발견이 되니까 달라 보였던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백상아리와 청상아리의 조상뻘로 추정되는 카르카로돈 후벨리의 발견으로 사실상 이 백상아리와 다른 속이라는 게 이제 구분되었어요. 신기하다. 네. 따라서 현재에는 백상아리의 조상이라는 설은 이제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메갈로돈은 이름답게 이빨의 크기에 비해서 몸짓이 되게 거대한 편이었대요. 장난 아니지. 네. 이빨도 큰데 그것보다 더 크다는 얘기. 네네네. 그 어떤 상어보다 훨씬 두껍고 튼튼했다고 하고요. 백상아리와는 달리 이제 치아가 구조적으로 이제 몸짓이 큰 먹이를 사냥하는데 특화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치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잇몸이죠. 잇몸의 길이가 치간이라고 해서 이 잇몸 밖으로 나오는 이빨의 길이 있잖아요. 보다 훨씬 길었대요. 그러니까 진짜? 잇몸이 이빨보다 아. 훨씬 길었던 거죠. 잇몸 제왕이네. 네. 그래서 그 메갈로돈이 자주 사냥했던 게 대형 고래들을 고래를 먹었다고 하고요. 그 실제는 이게 대형 고래들처럼 강력하고 거대한 먹이도 이빨이 부러지거나 빠지는 일이 없었대요. 왜냐면 잇몸이 그만큼 치악력이 장난 아니네. 네, 두꺼웠으니까 이빨보다.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살을 뜯어내거나 뼈를 자를 수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또 이빨에는 상어 특유의 톱니 형태의 날을 지니고 있어서 그 엄청난 치악력과 합쳐지면 그 절단력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엄청나겠지. 네. 현생 봉고래가 한두 번 깨물어도 뜯어내기 힘든 중형급 고래들도 원래 중형급 고래들이 두꺼운 지방층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물어뜯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단번에 절단내버릴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8년에 백상아리를 토대로 메갈로돈의 치악력을 측정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연구 결과 대략 108,514N, 즉 11에서 18톤 정도 18톤. 네, 물체가 짓누르는 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다고 하고요. 이는 현생의 백상아리의 6배에서 10배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그럼 1톤 그 트럭 18대가 네. 우리를 누르는 거네. 네네. 악어는 물론 치악력이 최대로 추정되는 당시의 데이노스쿠스나 티라노사우루스 정도로 추정되는 둔클레오테우스라는 포식자가 있었는데 그 동물들의 수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예요. 엄청 셌구나. 네. 그리고 이빨이 거대한 만큼 턱도 이제 백상아리에 비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턱뼈가 굉장히 거대하고 두꺼웠대요. 그리고 두개골도 더 네모지고 우락부락한 형태를 하고 있었다고 추정하고요. 크기에 걸맞게 지느러미도 엄청 거대했대요. 그리고 척추뼈의 개수가 무려 200개. 모든 상어종을 통틀어서 최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덴마크에서 발견된 화석을 보면 이전에 이제 추체를 통해서 이제 예측했던 몸 길이보다 훨씬 더 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이제 덩치만 큰 메갈로돈이 아니라 훨씬 덩치도 크고
길이도 긴 메갈로돈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날렵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아, 길이가 더 길어졌으니까 네, 네. 비율이 더 네. 날렵하다. 그러니까 지구 역사상 해양동물 중에 1인자였던 거지. 입이 약 한 150cm 정도 크기라고 추정한대요. 150cm? 네, 뭐가 입이? 입이요. 그 입 안에는 사람 5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대요. 그러니까 다 벌리면 150. 네, 그러니까 높이가 150. 높이가 150이었던 그러니까 거죠. 높이가. 네. 그 안에 공간은 사람이 5명이 들어가도 충분한 공간. 네. 그리고 아마 높은 입을 쩍 벌리면 입 내부 안의 높이는 2m가 넘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치, 입천장이 더 네, 네. 들어가니까. 뼈를 포함한 너비는 약 3m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코엑스 아쿠아리움에 메갈로돈 같은 형태의 턱뼈 화석이 있대요. 도파리 도파리 네. 키만한 거지. 근데 그거는 모형에 불과한 거래요. 어. 크기도 훨씬 작대요. 그러니까 아, 실제는 코엑스에 있는 게 작다고? 네, 실제는 훨씬 더 큰 거죠. 무게의 경우에 16m 정도 되는 메갈로돈이 대략 한 50톤? 네. 근데 현재까지 최고 크기로 이제 추정되는 게 20m. 20m라고 길이가? 네. 와, 실제로 한번 봐봤으면 좋겠다. 아, 20m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게는 신기하다. 100톤이 됐을 거라고 추정한다고. 100톤. 20m? 네. 근데 일단 톤 넘어가면 감도 안 와. 서장훈이 10명 이렇게 누워야 있어야 되네? 그리고 260만 년 전에 멸종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멸종 사유는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당시 이제 다른 고래들에 의해서 멸종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고래들이 이제 번고래. 네. 근데 대개 이제 학자들은 그 빙하기 도래에 따른 이제 주 먹이가 된 고래들의 행동 패턴의 변화. 이 고래들이 중대형급 고래겠죠. 극지방으로 이주하거나 아니면 그 번고래와 같이 그 천적들이 나타남에 의해서 고래들의 다양성 및 개체수 감소 뭐 등등의 이유로 멸종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되게 큰 거. 백상아리가 6m 정도 되거든. 네. 그러니까요. 근데 20m라고 얘가. 네. 그러니까 길이만 20m인 그러니까 거고요. 길이가. 100톤이면 등치도 이제 네, 장난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죠. 바다의 재앙이었지. 네, 바다의 제형이었습니다. 근데 메갈로돈이랑 버금가는 애가 한 명 있었어. 뭐가 있었죠? 레비아탄이라고. 얘는 얘는 이제 상어과잖아. 메갈로돈은. 리비아탄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네. 리비아탄이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고래야, 고래. 음. 근데 메갈로돈이랑 거의 1, 2위를 다투던 애인데 고래가 원래 이빨이 이렇게 좀 아래만 있다 그러대. 요즘 고래들은. 맞아요. 네. 근데 얘는 이제 위아래로 뾰족뾰족한 게 막 되게 많았어, 이빨이.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메갈로돈을 상대할 수 있던. 네. 당시에 그 메갈로돈에 근접하는 치악력을 지닌 생물로 리비아탄이 거론되기도 하죠. 고래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망치처럼. 두 번째는 육지의 제왕 아르크토테리움입니다. 뭐야, 티라노 아니야? 네. 티라노 아니야? 티라노 육지의 제왕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공룡을 제외한 아, 네. 공룡을 제외한. 조류, 어류, 포유류. 그러면 얘는 네. 포유류예요? 네, 이번에는 육지의 제왕이니까 포유류겠죠. 왜 고래도 포유류인데? 씨. 육지에 아, 육지의 포유류. 공격 실패. 되게 댓글 가네 그거. 실패했어. 이놈은 육상 육식 포유류. 알았어요. 네. 뭐야? 나가, 이 새끼야. 죽는다. 역대 최대종이자 지구상에 존재했던 곰 중에 아, 최대종. 곰이야? 네, 곰이었어요. 지금 곰도 네. 무서운데. 이 아르크토테리움은 식육목 곰가로요. 200만 년 전에서 50만 년 전까지 그 선사시대 신생대에 살았대요. 그 남미에 분포했던 거대 육식 포유류입니다. 그 남미 짧은 얼굴곰 또는 그 남미의 쇼트페이스 그리고 안경곰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하고요. 아르크토테리움은 북미에서 대형 고양이과 육식동물 스밀로돈 아세요? 나 들어봤어. 네, 이빨이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이제 남미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 당대의 북미를 주름 잡았던 동일한 이제 곰이 있었는데 남미의 최고는 바로 이놈이었습니다. 얘가 그리즐리인가? 걔의 조상이 되는 거. 아, 그리즐리 조상은 아니에요. 아, 오히려 그리즐리는 다른 부류고요. 아, 그 안경곰이라고 불리는 애가 있거든요. 걔의 조상인데 지금 걔는 심지어 이제 그거예요.
육식이 아니라 초식? 초식을 해요. 그리즐리가? 네, 아니 그리즐 말고 이 후손들이 음. 오히려 바뀌었어요. 육식이 아니라 초식으로 바뀌었어요. 1937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모식종의 상완골이 발견되었고요. 상완골이 어디냐면 사람으로 따지면 어깨에서 팔꿈치까지의 뼈를 상완골이라고 하고요. 고대 안경곰의 골격이 명확한 화석이 이제 발견이 됐고요. 이제 이 화석을 바탕으로 아르크토테리움의 크기가 약 한 983kg에서 최대 2톤까지 추정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조금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한 1600kg 정도를 상하치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요. 참고로 이제 현생 곰들 중에 가장 커다란 북극곰이 있어요. 얘가 지금 997kg라고 하고요. 그 코카콜라곰? 네. 그리고 이제 사자나 호랑이가 아무리 많이 나가봤자 300kg를 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고양이과 최대 종이었던 아메리카 사자조차 학계에서 잘 쳐봤자 한 420kg 정도 감안을 하는 데에 비해서 엄청난 체격이었죠. 체격이 엄청 크네. 네네네. 그리고 섰을 때 키가 3.4m. 네. 나만 하네. 이것도 이제 비교하자면 아프리카 코끼리 정도? 아, 그러니까 정수리 높이가 딱 3.4m 정도 된대요. 야, 그럼 코끼리도 이기겠네. 네. 야. 코끼리도 이기죠. 그 멸종된 아르크토테리움이 대형 포식자였던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존하는 이제 친척벌인 안경곰은 일반적인 중소형 곰보다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잡식성 동물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이야기했네요. 초식이 아니라 잡식으로. 잡식. 예전에는 완전 육식만 했었죠. 흥미로운 것은 이제 북미의 친척인 아르크토두스와 달리 세월이 지나가면서 크기가 계속 줄어들었대요. 그리고 육식성에서 이제 잡식성으로 이제 변화했다는 것인데 남미가 북미에 비해서 경쟁이 별로 심하지 않았대요. 그 북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양이과 큰 생물도 있었고 그 다른 포식자들이 되게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포식자들끼리 다툼이 되게 심했었는데 남미에는 크게 이제 다툴 만한 포식자가 별로 없었대요. 네, 그래서 먹이가 풍부해서 그런지 얘가 이제 갈수록 잡식성으로 변했다고 하고요. 현생 안경곰이 북미의 흑곰과 비교해서 되게 작은 편이래요. 그래서 곰들 중에서 이제 채식 비중도 되게 높다고 하고요. 경쟁자가 없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갈수록 약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스밀로돈, 아메리카 사자, 다이어우프 등 온갖 육식 동물이 경쟁하던 북미 그쪽에 살던 친척벌인 아르크토두스는 멸종할 때까지 원래의 크기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하늘의 제왕인 누가 있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하늘의 제왕 바로 펠라고니스라는 놈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제 선사시대의 대형 조류라고 하면 익룡. 라고 떠오르죠. 근데 아쉽게도 익룡은 조류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네. 왜냐하면 공룡과 가까운 파충류과. 네, 파충류과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놈이 선사시대 조류 중에 가장 큰 조류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 이놈이 알려진 것은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공항이 1983년도에 이제 확장 공사를 했대요. 이때 이놈의 화석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공사판에서 네. 공사판. 그 여태껏 발견된 조류 화석들 가운데 최대의 크기였다고 하고요. 이제 날개를 폈을 때 새의 크기가 무려 행글라이더와 맞먹는 크기였다고 해요. 행글라이더가 얼마 안 돼? 행글라이더가 7에서 8m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크네. 이야. 미국의 코네디컷주의 그린위치에 있는 브루스 박물관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발견된 새뼈로 전체의 몸체와 특징을 추정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기존 발견된 화석과 구분짓기 위해서 펠라고니스 샌더시라고 명명했다고 하고요. 참고로 샌더시라는 학명은 발굴을 담당했던 찰스턴 박물관의 큐레이터의 이름이 네, 엘버트 샌더스라고 하네요. 여기에서 착안해서 샌더시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일단 처음 발견해야 되나 봐. 네. 그리고 이제 고생물 학자들이 발견 당시에 보존 상태가 훌륭했던 새의 해골, 그리고 다리뼈, 어깨뼈, 위시본. 위시본이 이제 목과 가슴 사이에 이제 V자 쇄골이네, 쇄골. 네, 이고요. 이걸 분석한 결과 이 새는 2,500만 년 전에서부터 2,800만 년 전
북미 동부 해안에서 살았으며 그리고 아까 여쭤보셨죠? 양날개를 활짝 폈을 때 길이가 6.1m에서 7.4m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태껏 알려진 날 수 있는 새 가운데 가장 큰 길이고요. 보통 행글라이더가 한 7에서 8 그리고 9m 정도의 크기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지. 야, 그런 애가 날개 한번 훅 해봐.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현존하는 가장 높이 난다는 황제 알바트로스가 날개를 쭉 폈을 때가 3.5m라고 하니까 와, 2배네 거의. 네, 거의 2배에 아, 가깝죠. 엄청 크다. 네. 이 새가 거의 이제 비둘기 수준인 거죠. 얘한테는. 네. 저 걔는 타고 다니겠다 진짜. 진짜 이- 타고 다닐 수 있겠다, 사람. 네. 그 아바타 보면 막 타고다니는. 그러니까. 거의 그런 정도죠. 이 새는 그 알바트로스처럼 시간의 대부분을 바다 위에서 보냈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크기뿐만 아니라 생김새도 되게 독특하대요. 그리고 긴 터에 이빨 같은 게 튀어나와 있어서 물고기나 오징어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날개가 길다랗고 매끈한 반면에 다리는 짤막하고 몽뚱해서 육상에서는 볼품이 없을 뿐더러 무게는 22kg에서 45kg 정도? 가벼워야지. 네, 되게 경량이었다고 하네요. 야, 걔는 근데 성인도 집어들고 날르겠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모 대학의 교수가 이 새가 극 강화하면 태양을 가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고생물학계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거대한 몸짓을 지닌 조류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지에 그래요.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브루스 박물관 연구진들이 화석에서 얻어진 데이터로 그 샌더시의 몸체와 예상 몸무게를 바탕으로 가상 비행 방법을 시뮬레이션 했다고 하고요. 연구진에 따르면 이제 샌더시가 뼈가 가늘고 안이 텅텅 비어 있었대요. 그래서 비행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가벼운 몸무게와 커다란 날개로 공기 흐름을 타는 행글라이더와 같은 형태의 활공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날개를 펄럭거리기보다는 바람의 흐름을 타는 그렇지, 대형 형식으로 아마 비행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넘게 이동했을 거라고 야. 추정하고요. 끔찍하네. 네. 오랜 시간을 비행하면서 풍부한 먹잇감이 있는 바닷가를 찾거나 포식자로부터 안전한 서식지를 발견했을 거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약 300만 년 전에 갑자기 지구상에서 모습을 감췄는데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